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타 채권 부분인데요. 2009년도 대법원 사건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한 부존재를 구하는 사건인데, 건물이 이제 경매 중인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인을 구한 사건인데, 그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은 명의신탁된 거다, 이게. 실제는 자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된 건 자기 건데, 현재 등기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가 명의신탁한 건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명의신탁 관계에서 따른 이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다. 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채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민법 점유편, 아마 제 생각에는 203조 정도로 기억하는데, 민법의 점유편에서 보면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다가 필요비라든지 유익비를 들였으면 그 필요비 유익비는 회복자,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점유자이기 때문에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런 식의 두 가지 청구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우리 지금 요 부분은 요 강의에서는 1번 관련된 부분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명의신탁 부분이 꽤나 이제 실무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론 구성을 곳곳에 이제 명의신탁 부분으로 해서 이게 지금 유치권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곳곳에 이제 이렇게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명의신탁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 이제 실명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른바 이제 계약 명의신탁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은 이제 명의수탁자가 완전히 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반면에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그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마 계약 명의신탁 쪽에 가까운가 보죠. 그런데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자기가 신탁자로서 수탁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까 우리가 종전 강의에서 이원설적인 입장, 그죠?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거나 뭔가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서 그런 이론 구성으로 하기도 어렵다. 결국은 이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 결련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부동산을, 이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인데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상대로 해서 유치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해 달라는 사건인데, 부동산을 사서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긴 했는데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던 중에 매매 계약이 그냥 해제가 돼가지고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이 주장된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해가지고 점유는 넘겨받았는데 등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 소유권은 이제 못 받는 거죠. 왜냐면 물권적인 부분에서 볼 때,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물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계약을 먼저 하고 했다고 한들 등기를 못 받게 되면은 물권 취득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이전 등기 채권 자체가 이제 불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손해배상 채권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그 계약이 해제돼서 손해배상이라든지 매매대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안 되겠죠. 뭐 구조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명시적 이유로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런 뭐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라든지 뭐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물건,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뭐 반환 청구권에 관련된 그런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명시적인데 조금 그러진 않았어요. 이 판단이.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그거 인정해주면, 그거 유치권 인정해주면은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너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 물권 취득한 사람보다 앞선다는 결과 아니냐. 그렇게 약간 반대적으로. 너 걸 인정해주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 고등법원 요 사건도 유치권자 부존작용 소송인데 보유하던 부동산을 팔고 이전 등기까지 매수인에게 넘겨줬는데 매매 잔금을 못 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점유를 계속했던 사건들이 참 다양하죠. 매매하고 나서 이제 돈 다 받고 이전 등기 점유 이런 것들이 딱 그 마무리돼야 맞는데 뭔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팔고 등기까지 다 넘겼는데 잔금 못 받으니까 그냥 점유는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니까 잔금 못 받은 것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 거예요. 보시면 이런 매매대금 채권, 지금 유치권자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매수인 안모 씨와의 매매 계약에 기해서 안모 씨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고는 안모 씨에 대해서 뭐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뭐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것은 있다. 하지만 그 매매대금 채권이 매매 목적물의 뭐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로부터 손해를 입음으로써 뭐 상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령 관계가 없다. 하여튼 결론은 결령 관계가 없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것은 이런 매매대금 채권은 부동산에 점유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간단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결론 같잖아요. 그죠? 뭐뭐 때문에 관해서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장황하게 그냥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조문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유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매매대금 채권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결령 관계 없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조금 설명을 한 그런 거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사례인데요.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채권들, 분담금 채권, 뭐 관리비 채권,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원 아파트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금, 분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돈을 안 내게 되면은 이전 등기도 안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등기가 한꺼번에 되는 뭐 그런 부분 때문인지 아마 등기는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채권자에서 대위 등기를 했거나 해서 그 조합이 돈 받기 위해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합원 명의 아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낙찰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낙찰받은 사람이 조합원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을 받았어요. 조합원 상. 그러면 법원이 인도명령을 해주죠. 뭐 그게 뭐 조합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조합원 상대로 하는 거니까 유치권을 인도명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명령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죠? 그럼 집행을 하면 문 따고 들어가서 그 낙찰받은 사람이 점유를 꿰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조합은 뭐가 되느냐? 조합은 유치권을 분명히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어느 순간에 점유를 잃어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낙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다. 너 뻔히 알면서, 우리 조합이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걸 알면서 조합원 상대로 인도명령 받아가지고 샥 이렇게 한순간에 해치운 것은 우리한테 대한 불법행위다. 손해배상해줘. 손해배상 얼마냐? 돈 못 받은 채권들 전부야. 응? 내가 유치권 행사했다라면 이걸 다 받아냈을 텐데 너가 불법적으로 인도명령을 해가지고 내 유치권을 망가뜨리고 점유를 꿰찼으니까 내가 손해받고 그 손해배상 본 액수는 내가 받을 돈 전부야.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됐는데, 재개발조합이 낙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결론은 법원이, 일단은 기각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왜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 누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점유회수 소송에서 민법 점유회수 소송에서 침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회수 소송을 해가지고 돌려받으면 된다. 그러면 손해가 없는 상황인데 손해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논의는 결련성 논의잖아요, 지금. 결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지금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서 못 받은 분담금 채권, 관리비 채권,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결련성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깔고요. 그래서, 조합이, 침탈당한 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비용들, 못 받은 돈들, 이런 것들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비용이고,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결련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점유회수 소송을 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